자, 22학년도 수능 완성 실전 1회의 경제 지문입니다. 야, 이거 지금 3트인가 4트째인데 그냥 지문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뭔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지금도 근데 사실 엄청 깔끔하게 막 정리됐다라는 생각은 안 들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 빈칸 지금 여기다 똑같은 데다가 안 써도 됩니다. 빈칸에다가 이거 하나 써두세요. 이거 일시정지하고 써두시고 하나 더 쓸게요. 요것도 써두세요. 나 지문에 27번 문제 연결된 것이라고 써놓고 이렇게 써두시면 됩니다. 일시정지하시고 저는 그대로 진행을 할게요. 보면은 일단 이거 제가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쭉 읽어나가면서 다 풀리고 설명이 되어야 정상인데 그렇게 안 되는 녀석들을 싫어해요. 왜냐면은 그런 녀석들은 결국은 지문을 계속 분석하고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켜줘야 되는데 사실 모르겠다. 그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 그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이것도 이것도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 드릴 건데 꾸역꾸역 계속 토하다 막 중간쯤 되면 막 토하는 기분 들 겁니다. 토하는 기분 들 텐데 그거 계속 집어가지고 입에 계속 다시 넣어 줄 건데 일단 그 접근 방향부터 일단 기본적으로 설정을 할게요. 이렇게 가지문, 나지문 엮여 있는 녀석은 반드시 가지문을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 독립된 개체가 아니에요. 가랑 나랑 어떻게 해서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나만 볼 경우에는 가와 연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왜냐면은 그 가에서 이야기한 게 나에서 이야기를 펼쳐나가기 위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지문, 그리고 가지문에 연결되어 있는 문제를 최대한 어떻게 한다? 우리가 복잡한 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간단하게 만들어서 풀어줘야 돼요. 그게 가랑 나를 우선적으로는 분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를 보면서 요 녀석 풀어주시고요. 28번에 기억에 대한 이야기 판단할 수 있으면 판단을 해주시고 27번, 29번 둘 다 나 지문 이야기니까 패스하시고 요 녀석도 나니까 패스하시고 31번에서 A랑 B랑 C 부분 가 지문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판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웃긴 거 뭐냐면은 31번이랑 26번은 별로 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보면서 체크하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하게 될 텐데 어려운 거는 이제 29번 연계된 자유주의랑 30번 보기 문제일 거란 말이야. 진짜로 어려웠던 건. 그쵸? 근데 얘를 이해하려면 이 문제 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결과적으로는 가지문 나지문 전체랑 이 앞 문제를 전부 다 풀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얘에 대한 설명 자체가 이어지질 않아. 왜냐면 얘랑 얘는 총정리 같은 느낌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가지문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우리 특강 때 들었던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총수요란 이야기를 안 하고 뭐 국민소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개가 같은 것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어떤 점에서 같은 것이라고 봐도 상관없냐면은 이거는 결국 한 나라에 돈이 얼마나 있겠느냐, 돈이 얼마나 나돌아다니고 있느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수요, 모든 물건에 대한 모든 수요를 더하는 거. 이건 어디서 나와요? 이 수요는 어디서 나와? 돈에서 나오지. 어떤 돈? 국민 전체가 가지고 있는 혹은 버는 소득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연결을 지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총수요를 가계소비, 기업투자, 정부지출, 순수출 뭐 이런 걸로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랑 되게 많이 연관을 짓고 있어요? 정부 지출 부분과 순수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는 지문을 읽어 나가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그 전에 내용 일치 문제를 먼저 푸는 게 가장 좋겠죠. 이건 뭐냐? 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나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게 앞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번 선지는 뒷부분입니다. 개방경제에서의 대내외 균형의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2번 선지 긴축적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고, 3번은 재정정책의 효과인데, 보시면은 재정정책, 긴축적 재정정책 뭐가 더 큰 범위예요? 재정정책이 더 큰 범위죠. 긴축적 재정정책 반대말은 뭐죠? 반대 성향의 정책, 확장적 재정정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4번은 재정 정책과 환율 정책을 동시에 사용했을 때 이게 가능하겠냐 물어보는 거고, 5번 선지는 관세는 어떠한 효과가 있겠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이런 녀석들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살짝 써놨던 거로 다시 돌아가서 요 녀석이 바로 개방경제에서 추가되는 녀석이고요. 개방경제라는 것은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는 겁니다. 폐쇄경제는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지 않는데 거기에서는 수출과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 NX 부분이 빠져서 폐쇄경제에서는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로 총수요, 국민소득이 정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개방경제니까 이 녀석을 생각을 해야겠죠. 자, 이제 읽어봅시다. 1문단 집중해서 읽어줘야죠. 자, 외국과의 무역 및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 경제입니다. 고용 성장과 같은 대내 거시 경제 변수뿐만이 아니라, 자, 여기도 대내 거시 경제 변수, 고용 성장과 같은 대내 거시 경제 변수뿐 아니라 경상수지와 같은 대외 거시경제 변수, 대외 거시경제 변수, 경상수지 방금 이야기했어요. NX 순수출입니다. 요 두 개가 전부 다 해줘야 돼. 우리나라 내실도 다져야 되고 외국과의 관계도 생각을 해야 돼. 이때 경상수지란 이 녀석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야겠죠. 왜요? 정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 A 밑줄까지가 정의입니다. 제가 스키마 할 때 가르쳐드린 동그라미 치고 밑줄 그어야 하는 부분이랑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밑줄은 삭제할게요. 쳐져 있으니까. 그래서 지급한 외화, 뭐 벌어들인 외화 이런 이야기 하는데, 수출을 하면 뭐예요? 물건을 팔고 외화를 벌어들이죠. 그쵸? 그리고 수입하면 뭐예요? 물건을 사오고 외화를 지급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수출이 더 많을 경우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는 거고, 수출이 적을 경우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A 부분이 일단 나와 있죠. A 부분 문제가 있죠. 뭐였죠? 외화로 표시된 순수출액의 크기입니다. 순수출액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잖아요. 조금 더 읽어보시면은 이제 지금 대내 경제 변수랑 대외 경제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래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해가지고 개방 경제에서의 대내 균형 그리고 대외 균형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을 0으로 유지하는 것이, 이게 경상수지 균형인데,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이게 여기랑 똑같이 이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지문이 좀 짜증나는 게, 한 번에 쭉 이야기를 안 해주고 뜨문뜨문 무슨 기억 상실 걸린 것처럼 뜨문뜨문 이어지게 만들어 주고 있어요. 이런 지문이 좀 어렵습니다. 더우니까 에어컨 소리가 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 좀 켜고 할게요. 그래서 A 부분을 다시 보시면은 벌어들인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이면은 뭘로 표시가 되겠어요? 당연히 외화로 표시된 순수출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1문단을 보고 뭘 생각할 수 있어요?
개방 경제에서의 대내외 균형 무슨 조건으로 됐어요? 국민소득 완전 고용 국민 소득 수준. 이게 뭐였죠? 대내 균형이었고 경상수지 균형은 뭐였죠? 순수출이 0이 되는 대외 균형을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2번부터는 재정정책인데, 자 보세요. 긴축적 재정정책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맨 처음에 설명할 때 뭐라 그랬죠?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는 말을 언급했죠. 확장적 재정정책이 나와요. 자,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목표가 대내외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라고 합시다. 대내외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 완전고용 국민소득, 아까 제가 쓰라고 했던 Y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녀석을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이 녀석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재정정책, 확장적 재정정책을 피는 상황인 거예요. 오케이? 이 문단 처음이 이겁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효과를 유발하는가 보니까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순수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유발한대요. 이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쭉 읽어보시면은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한 정부 지출의 증가로 인해서 국민소득이 우선 증가하겠죠. Y가 증가하겠죠. 그쵸?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통화량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 세상에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물건값이 올라지겠죠. 돈이 많이 돌면 물건값이 올라갑니다. 물가가 상승해요. 그래서 당연히 똑같은 이 거래 규모가 커진다는 말은 당연히 똑같은 물건을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돈을 더 많이 주면은 거래 규모가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지금 계속 그런 거예요. 물건 값이 다 많아졌으니까, 다 높아졌으니까 거래를 하려면은 돈이 더 필요하게 되겠지. 그래서 교환의 매개 기능을 하는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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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밑줄을 쳐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화폐 수요가 늘어나면 지금 이 정부 지출의 증가 있죠. 이 부분이 지금 G가 늘어난 건데, 이 이후에는 제가 특강 때 설명해드렸던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 과정을 다시 쓰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 화폐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폐 수요가 늘어나면은, 근데 이건 써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화폐 수요가 늘어나면 G의 상승으로 인해 중간 과정 생략하고 정부 지출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화폐 수요가 늘어나면은 돈을 원하는 사람이 많죠. 돈의 가격은 뭐예요? 뭘로 정하는 거예요? 이자율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더 빌리고 싶잖아. 빌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수요가 올라가는 거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잖아.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내고, 이 이자가 바로 화폐의 가격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 화폐 수요가 늘어나면 이자율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쵸? 이자율이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 안쪽으로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나라 바깥쪽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지금 개방 경제라 그랬잖아. 외국 돈이 들어올 수 있다고. 오케이? 외국의 자본이 우리나라의 높은 이자율을 노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냥 한 1000조, 한 100조, 뭐 10조, 100조 정도를 운용하는 기업이 있다고 쳐봐. 근데 이 기업은 너무나 높은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회사는 너무나 높은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수익을 얻을 필요가 없고 확정적으로 아주 적은 수익을 얻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100조에서 1%면 얼마예요? 1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은행 예금만 했는데 1조를 받는다고. 그런데 만약에 태국이 원래 1%여서 이 기업이 태국에 100조를 원래 예금을 하고 있었어. 근데 우리나라도 1%였어. 하지만 옮기는데 돈이 드니까 옮기지 않았었어.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가 우리 갑자기 이자율 2%를 올리겠다. 2%를 올리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 사람들 입장에서
원래 100조의 1% 이자인 1조를 1년에 먹을 수 있었는데 그냥 우리나라로 돈을 옮기기만 하는 것으로도 100조의 2%인 2조, 1조를 더 벌 수 있게 된 거야. 미친 거 아님? 그쵸?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외화가 유입됩니다. 지금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많아지면은 무슨 말이에요?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외화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외화의 가격이 내려가겠죠. 외화의 가격이 내려가겠죠. 이것이 바로 환율입니다. 외화의 가치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돈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환율이 하락함으로써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평가절상되었다. 외화의 가치가 평가절하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원래 그냥 똑같은 돈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어. 자, 무역을 하고 있었어. 우리나라, 한국과 미국이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 1,000원짜리 물건, 그리고 1달러짜리가 똑같았습니다. 이때 환율은 얼마죠? 환율은 1,000원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해서 환율이 내려가 버렸어요. 환율이 1,000원에서 900원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외화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공급이 너무 넘쳐버려가지고. 이때 우리나라 1,000원과 미국의 1달러의 가치는 똑같은가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1,000원과 미국의 1달러는 똑같은 가치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1,000원이 더 높은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나라 900원으로 1달러 살 수 있잖아. 그래서 원래 무역을 했었는데, 그냥 이 환율이 달라진 것만으로 서로 똑같이 1,000원이라는 1달러라는 걸 가지고 거래를 해왔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1달러짜리를 똑같이, 미국은 1달러짜리를 파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환율이 1,000원에서 900원이 될 경우, 미국이 1달러짜리를 팔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1,000원에서 900원으로 싸졌네. 더 많이 사자. 수입이 증가하게 되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원래 1달러짜리를 샀는데 우리나라는 똑같이 1,000원에 팔잖아. 근데 이건 이제 1.1달러, 1.11달러가 됐잖아요. 1달러짜리를 샀는데 1달러에 이제 못 사게 됐어. 그러면 사기 싫어지겠죠.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게 적어지게 될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무엇이냐? 수출이 내려가고 수입이 올라가게 되면 순수출, 경상수지는 어떻게 돼요? 순수출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결국 정부 지출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 소득을 올렸는데 그 결과 순수출이 내려가게 됨으로써 이 둘이 상충작용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정정책만으로는 기존의 경제 상태가 경기 불황에 경상수지 적자가 결합된 경우라면 재정정책의 효과는 경기 불황을 일으키기 위해 재정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경상수지 적자를 더 악화시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 정책만으로 대내외 균형을 동시에 실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내 균형과 대외 균형 중 어느 하나를 목표로 정책 수단을 사용하고 다른 하나의 불균형은 그 결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G랑 NX의 충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 부분을 문제로 확인을 해주시면은 국가 간 자본 이동 통되지 않았어요. 지금 어떤 거죠? 지금 자본이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지문에도 나와 있죠. 외화가 유입된다고. 기억은 국내 경제 정책에 의해 환율이 변화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이제 환율 변화에 의한 결과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 맞다라고 치고 넘어갑니다. 3번. 기억은 재정 정책만 사용할 경우 대내 균형, 대외 균형 상충된다. 맞는 말이죠. 4번. 기억은 재정 정책으로 인한 국민 소득의 증가가 순수출을 감소시킨다. 맞죠? 그리고 5번. 정책 수단이 대내 목표, 대외 목표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도 맞죠. 지금 3번이랑 5번 비슷한 말 하고 있는 거죠. 근데 5번 살짝 애매한 말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맞다라고 보고 넘어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어차피 여기에서 정답 안 나오니까 니은 보고 정답 확정할 거잖아.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대내 균형, 대외 균형 상충, 대외 목표, 대외 목표에 상이한 영향. 근데 이거 살짝 뉘앙스가 다르긴 하지. 근데 그런 것까지 지금 꼬투리 잡지 맙시다. 지금 꼬투리 잡아야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 순수출 감소도 봤어야 됐는데 너무 집중하느라고 빼먹었다. B를 볼까요? 순수출 감소가 결국은 뭐죠? 수출 감소, 수입 증가 이렇게 지금 일어났나요? 여기에서 일단 확인이 한번 됐고요. 이거는 지문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지문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수출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한다. 이 부분 나와 있죠. 네, 2번도 맞는 말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다 했기 때문에 읽으면서 C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기존의 경제 상태가 경기 불안. 지금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기존에 이거 지금 이 위에다 쓸게요. 이 윗부분 이제 다시 볼 일이 없으니까 이거는 옆에 볼 때도 계속 봐야 되니까 자, 쓸게요. 경제 상태가 경기 불황 플러스 경상수지 적자는 그냥 NX라고 하겠습니다. NX 마이너스 이게 지금 NX 적자라고 해야 되나? 적자 이게 지금 결합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요 녀석을 해결해 줘야 돼요. 경상수지가 적자가 심화되는 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건드려 줘야겠어? 이 과정에서 뭘 건드려 줘야겠어요? 딱 보이죠? 뭐? 지금 이 둘을 구분 지어 주셔야 돼요. 요 녀석으로 인해서 얘는 어쩔 수 없다 이거야. 요 녀석으로 인해서 얘도 아니죠. 여기까지도 어쩔 수 없다 이거야. 응? 이건 받아들여야 돼. 그쵸? 근데 이거랑 별개로 환율 가지고 장난질을 친다면 수입과 수출에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환율을 건드는 겁니다. 환율을 건드려서 환율 정책을 펴요. 환율 정책을 펴가지고 환율을 올려버리게 되면 수입, 수출 이런 식으로 해서 순수출이 내려가게 되는 이런 효과를 막을 수가 있겠죠. 이 내려간 만큼 환율을 올려버리면.
그쵸? 그래서 국민소득과 순수출을 모두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한 국민소득 올리고 동시에 순수출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환율정책을 동시에 펴므로써. 그래서 대내, 대외 균형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대내, 대외 균형은 다시 말하지만은 너무 굵은데? 뭐였어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대내는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것, 그리고 대외는 뭐였죠? 순수출을 0으로 만드는 겁니다. 순수출이 혹은 경상수지가 적자, 마이너스일 경우 얘를 올려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재정정책과 환율정책은 총수요의 이거 대내는 이거 Y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볼게요. 경기 불황이랑 NX 적자니까요. 그럼 대외도 이런 상황에서는 NX를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재정정책과 환율정책은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다른데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이거 여기는 뭐 굳이 읽을 필요가 없고 지금 일단 여기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1번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에서 재정정책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왜 확장적 재정정책 이야기했는지 알겠죠. 긴축 이거 너무 특이하잖아. 너무 특이하잖아. 이거 진짜로 보면서 확 느꼈어야 돼요. 긴축적 재정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나왔어. 확장적 재정정책이 나왔어. 그러면 이 둘이 정반대의 효과가 있겠구나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정반대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읽어보시면은 얘가 이 말이면은 확장적 재정정책은 국내 이자율을 하락시켜야 돼요. 그런데 확장적 재정정책의 결과가 뭐였어요? 국내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거였습니다. 이 말장난 같은 거죠. 상승이 아니라 하락해야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2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나머지 애들은 그냥 답지 보세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제 C만 판별하면 되죠. 반면에 뭐 재정정책은 총수요의 크기에만 영향을 준다. 왜냐? 사람들이 돈을 다 많이 갖게 되니까 물건값도 올라가고 그래서 돈을 다 2배 가지게 되고 물건값이 전부 2배 올라가게 되면 어차피 내가 소비하는 그 품목에는 영향이 없겠죠. 하지만 환율 정책의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의 물건 값의 비율을 조절하는 거죠. 환율을 조정함으로써. 그래서 환율을 올리고 내림에 따라서 외국 물건이 상대적으로 비싸지고 상대적으로 싸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비슷한 거 두 물건이 있어. 하나는 우리나라 물건이고 하나는 외국 물건이야. 외국 물건이 상대적으로 너무 비싸 버리면은 얘를 계속 사 아니면 얘를 사? 얘를 사고 싶겠죠. 원래 얘를 사던 게 원래 환율이 이런 상태에서 얘를 사던 게 얘가 가격이 너무 올라 버려 가지고 얘를 안 사고 얘를 사버리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소득은 똑같을지라도 환율의 변화에 의해서 얘를 사던 게 얘를 사는 걸로 바뀌었죠. 구성이 바뀌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값이 비싸진 환율이 인상될 경우 상대적으로 값이 비싸진 수입지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대신에 국내 생산 재화에 대한 지출을 늘림으로 총 지출 규모의 변화가 없어도 국내 생산 재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시기에 총수요의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은 환율 정책 말고도 관세, 수출 보조금, 수입 할당이 있는데 이거 너무 매력적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내가 시험 내면은 환율 정책 이야기 안 하고 거시경제 이야기하면서 관세나 수출 보조금이나 수입 할당 가지고 문제 내겠어요. 지문 쓰고. 그러면은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만약에 모를 것을 위해서 얘네를 완벽하게 공부는 못 하겠지. 하지만 네이버에서 적당히 찾을 수는 있잖아. 찾아서 공부를 해봐요. 오케이? 그래서 C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C는 뭐였죠? 국내 생산재화와 수입재에 대한 지출 비율 맞는 말이네요. 이제 지문 나로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사실 스무스해요. 근데 지문 나가 어떤 식으로 가와 연결되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 요거 제가 써놓으라 그랬죠. 자, 보시면은 제가 읽으면서 하는 걸 좋아하지 미리 정해놓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 근본이제 고정 환율에다가 다 동그라미 쓰시고요. 변동 환율에다가 나 동그라미 쓰시고요. 금환본이제 고정 환율에다가 가 동그라미 쓰셔야 됩니다. 이걸 진짜 철저하게 요 틀을 잡고 접근을 하셔야 안 헷갈려요. 보시면은 가나다 순으로 써져 있지만 시간적 순서는 다 나 가 순서인 거예요. 정반대인 거예요. 읽어볼게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성립된 브레턴우즈 체제는 금환본위제이면서 뭐 조정 가능한 고정 환율제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거 읽기 전에 금본위제라는 것 다에서 나오는 금본위제 여기선 별표 쳐가지고 설명을 하긴 했지만 지금 이 지문 읽어도 이해 안 되니까 온 거잖아. 그러니까 얘 먼저 읽지 말고 금본위제 먼저 보고 가자. 자, 봐요. 지문이랑 똑같은 말 나옵니다. 확대를 좀 해줄게요. 보이죠 이제? 근본이제 통화의 표준 단위가 일정한 무게의 금으로 정해져 있거나 또는 일정량의 금 가치에 연계되어 있는 화폐 제도입니다. 그냥 이거는 좀 편하게 생각하면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화폐를 금으로 정확히 똑같이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경우에 금 본위제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을 누가 들고 오든지 우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금을 내줘야 돼요. 오케이? 자, 금본위제의 초기 형태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금화로 발행하여 시장에 실제로 유통시키는 것을 말했는데 근데 이게 너무 빡세니까 금화 대신에 금화의 가치와 같은 가치의 지폐를 발행해가지고 이만큼을 가져오시면 금으로 줘요. 금을 이만큼 가져오시면 지폐를 이만큼 줘요. 정확히 똔똔 쳐줄게요.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행권 지폐를 금으로 교환하는 것을 뭐 금태환이라고 했고 태환화폐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유지가 봐요. 일정량의 금, 세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금은 일정하잖아. 그쵸? 계속 캔다고 하더라도 내가 늘리고 싶은 만큼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반면에 화폐는 어떻게 해요? 조폐국에서 그 존내 찍어내면 돼. 계속 무한으로 찍어낼 수 있어. 그런데 무한으로 찍어내면 어떻게 되니까 안 찍어내는 거예요? 아까 우리 봤습니다. 무한으로 정부에서 찍어내서 푸는 거를 재정정책, 통화정책이라고 해요. 그렇게 풀었을 때 어떻게 돼요? 국민소득이라는 것이 한 방에 빵 증가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수출 수입 이 문제가 생기는 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화폐만 계속 찍어낸다고만 생각해봐. 가정을 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물가가 무한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햄버거 하나에 500만 원 줘야 될 수도 있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무한으로 못 찍어내는 거예요, 돈을. 그렇죠. 하지만 위급할 땐 찍어내겠죠. 미국이 그런 식으로 달러를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달러의 뭐 위험 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무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뭘로 만들어? 금으로 만들어? 금은 제한돼 있잖아. 뭘로? 돈으로. 돈, 화폐를 찍어낸다 이거예요. 통화를 증발하였고 그렇게 될 경우에 그 화폐랑 똑같은 비율의 금이 마련이 안 되겠죠. 그래서 금으로 못 바꿔줍니다. 금본위제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쵸? 이러한 경우 그리고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 각국은 경쟁적으로 자국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평가절하를 하기 시작했고 근본위제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 앞부분까지가 다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부터가 나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문에서.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니까 이 평가절하 부분만 좀 이야기할게요. 어차피 지문에서 이야기할 건데 여기서 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국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평가절하라는 게 무슨 거죠? 우리 아까 평가절하 이야기했었죠. 평가절하. 평가절하 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평가절하? 평가절하? 지금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국내 화폐의 가치가 평가 절상이 되는데 그럴 경우 어떻게 돼요? 수출 감소가 수입 증가함으로써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걸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물건 값을 조절시켜버리면 돼요. 근데 이건 지금 이야기 안 하고 이거 이야기하면서 좀 말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성립된 브레턴 우즈 체제는 금환 본위제인데 금환 본위제는 또 달라요. 금환 본위제는 또 다른데 이게 짱나는 게 지금 근본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본위제. 근본위제란 무엇이냐? 금화폐. 다른 나라도 이런 식으로 금화폐. 요런 느낌인데 이 브레턴 우즈가 체제, 브레턴 우즈 체제, 브레턴 우즈 협정이라는 것이 미국의 브레턴 우즈라는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말이 붙은 거거든. 금환 본위제란 무엇이냐면은 근데 아까 우리 말했었죠. 태환이라는 것이 금과 바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이라는 금본위제라는 것에 이미 태환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다가 환을 하나 더 붙였다? 그럼 뭐와 교환하는 환일까? 바로 이겁니다. 금이랑 달러를 자 보시면은 금이랑 달러의 금태환을 보장을 하고 각국 통화의 가치를 달러화에 고정을 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금이랑 화폐가 아닌 거예요. 달러와 다른 나라의 화폐를 교환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갔다. 뭐와 환이야? 달러와의 환이에요. 근본위제 안에서는 화폐와 금의 환, 태환이 이미 개념이 들어있지만 환을 하나 더 붙인 거는 근본위제에서 달러와 엮어놓은 것을 달러를 다른 화폐와 또 환, 교환하는 것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에 환이 더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너무 이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구나, 아, 이 지문이 엮았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금환 본위제이면서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제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고정환율제인데 조정 가능? 그러면은 변동환율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고정환율제인데 조정 가능이면 변동환율 아니야? 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잖아. 자, 이를 통해서 제1차 세계대전 사이의 변동환율제에서 벌어졌던 각국의 경쟁적 평가 절하 이로 인한 국제통화 질서의 불안정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이 평가절하가 무엇이냐?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 경우에 국내 화폐 가치가 평가 절상이 돼서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해서 국내 무역 상황이 경상수지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 국내 화폐의 가치를 그냥 나라에서 나서서 평가 절하시켜 버리면
수출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고 수입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겠죠. 그쵸? 나라가 그냥 나서가지고 야 우리 화폐를 많이 찍어내긴 했는데 1,000원에 팔던 거 우리나라 가격으로 1,000원에 팔던 거 그냥 내일부터 100원에 팔란다. 니들 그럼 우리랑 무역하면 이득이지? 우리 물건 많이 사줘. 수출 많이 할게. 왜냐? 존내 싸잖아. 1,000원에 팔던 거 100원에 팔잖아.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먼저 시작을 해버리니까 다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래? 왜? 왜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건 그냥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상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금 제1,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엄청나게 불안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 때가 아마 대공황이었을 텐데, 맞나? 나 모르겠어. 근데 아마 대공황 시대라고 아까 근본이제 이야기하면서 봤던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대공황 씨. 그거 외워봤자 뭐 인생에 아무 도움도 안 돼. 내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아무튼 간에 대공황일 수도 대공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불안한 상태라고 할게요. 불안한 상태예요. 저 때 막 군비 경쟁 일어나고 이럴 시대였거든. 계속 싸워야 되니까 군비 경쟁도 일어나고 돈도 계속 찍어내야 되고, 그리고 하나 더 나가면 만약에 우리 옆 나라랑 싸웠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개폭망할 수도 있어. 그럼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 화폐는 가치가 있어져 없어져? 우리나라 안에서 쓰던 건데 가치가 없어져. 종이 쪼가리야. 왜냐면은 한국의 원화의 가치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의 정부와 한국이라는 그 사회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가치예요. 가상의 가치란 말이야.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원화의 가치가 있어. 한국이라는 법 제도 하에서 정하는 건데 없어지지. 그런데 뭐는 가치가 있어요? 금, 그리고 강대국의 화폐, 뭐죠? 달러. 요런 녀석들인 거예요. 혹은 영국 아니면 프랑스 뭐 이런 강대국의 화폐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더 좋은 가치를 가진 화폐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왜 확보하려 그래? 나라가 망할 경우, 화폐 가치가 없어질 경우 그 외화로 일으킬 수도 있고, 혹여 다 뒤졌을 경우에 나 혼자 돈 들고 날라야 되는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나 혼자 돈 들고 날라야 되는데 한국이 멸망했는데 한국 원화가 가치가 있어? 아니지. 미국 멸망 안 했잖아. 미국 돈 들고 날르면은 난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단 말이야. 이런 많은 이해관계들이 엮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쟁적 자국 화폐 평가절하 현상을 막기 위해서 환율을 고정환율제로 만들겠다. 변동환율제 하니까 완전 개 박살이 나버리더라. 반면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환율을 고정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경상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만 보면은 안 되고 얘랑 이어야 됩니다. 자, 경기 불황과 경상수지 적자가 겹쳐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가 대내적으로 할 수 있는 재정 정책이 존재하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환율 정책을 같이 펼쳐야 하는데, 무슨 목적으로? 경상수지 균형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환율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고정환율제네? 정책 못 펴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까 말했던 대로 국내 아니다. 아무튼 간에 방금 전에 이야기는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고,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겠느냐? 뭐 답이 있나? 아직 안 읽었으니까 안 보여.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기를 다 섞어놨다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너무 싫어요. 제가 그래서 수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문들을 해설할 때 제가 차력쇼 하는 기분인데,
이 지문은 좀 그런 느낌인 거죠. 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정말 재정정책만으로는, 고정환율제에서 재정정책만으로는 이 경기, 용어도 까먹었다. 경상수지를 적자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상수지 적자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환율 조정이 허용이 된 겁니다. 경상수지 적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환율 인상, 환율 정책을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환율을 유지한 채 경상수지 균형의 회복을 위해 모든 부담을 각국의 국내 경제가 지게 되는 사태를 막으려 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사태가 금본위제에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빡치지 않나요? 음? 지금 보면은 원래대로라면 다 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자, 일단 쓸게요. 아래다가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나요? 환율을 유지한 채 경상수지 균형 회복을 위해, 똑같이 쓸게요. 그냥 굵기는 얇게 해야지. 환율 유지 플러스 경상수지 회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근본이제 문제로 제시를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시기가 지나서 변동환율제로 갔을 경우에, 변동환율제로 갔을 경우에 너무나 어떤 문제가 생겼죠? 너무나 경쟁적인 평가 절하. 결국은 뭐죠? 외화 유치인데, 이 외화 유치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경상수지 개선 목적의 경쟁적 평가 절하인 겁니다. 지금 나라 상태가 다 안 좋다라는 것을 지금 무의식적으로 깔고 가야 돼요. 앞에서 준 조건이 이겁니다. 앞에서 준 조건이 이거예요. 이거를 깔고 가지 않으면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요. 다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전부 다 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경상수지를 개선을 해야 되는 목적의 경쟁적인 평가절하. 그래서 근본이제 고정환율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변동환율제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변동환율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정환율을 지정을 했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까지 추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조정 가능한, 경상수지 회복을 위해서라면 조정 가능하다라고 조건을 하나 더 추가를 한 거죠. 근데 이것도 오래 못 갔어요. 이것도 1900년대 중후반 때 아마 붕괴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 없는 내용이니까 나중에 브레턴우즈 체제가 아니라 브레턴우즈 협정이라고 쳐가지고 네이버에서 읽어보길 바라요. 그래서 D랑 E 부분이 나왔죠. D 부분에서 이 경쟁적 평가 절하란 무엇인가?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각국의 환율 인하 경쟁. 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이런 거 볼 때마다 저는 욕을 하는데요. 지금 문맥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경상수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 꼬투리 잘 잡는 학생들한테는 더 편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각국의 환율은 뭐죠? 외국 돈의 가치입니다. 그쵸?
외국 돈의 가치예요. 외국 돈을 많이 가지고 오려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내려야 되는 거죠. 환율이 인하가 아니라 인상하는 경쟁인 거예요. 저는 이런 데서 종종 막혀가지고 이 문제도 전에 풀 때 이렇게 다 동그라미 나와가지고 뭐지 한참 보다가 인하가 아니라 인상 경쟁이구나라고 봐가지고 찾았었거든. 그리고 이 부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는 볼 필요가 없겠지만 이것도 이따가 볼 수 있으면 봅시다. 지금 근데 벌써 50분 지났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이제부터 이야기하려는 부분은 바로 여기인 거예요. 이 이후의 단계가 아니에요. 다 볼게요. 이 모든 부담을 각국의 국내 경제가 지게 되는 사태. 환율을 유지한 데 경상수지의 균형 회복을 위해 모든 부담을 각국의 국내 경제가 지게. 이거 지금 자. 근데 이게 앞부분의 내용과 연결이 되나? 뒷부분일 겁니다. 환율 유지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고정환율제에서 고정환율제니까 여기 이야기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근본이제 하에서는 고정환율을 통한 국제통화 질서의 안정이 최고의 목표였다. 모든 것은 금으로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수지 불균형 지금 이제 와가지고 뭐지라고 생각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수출 수입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수출 수입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경상수지 불균형은 전적으로 국내 가격의 변동으로 해결했다. 이야기했던 대로 나오죠.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지.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고민하고 나서 앞에 걸 먼저 언급한 건데. 따라서 금본위제 하에서는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은 보장되지만 국내 통화 정책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자, 봐요. 여기까지 보면서 이해되나요? 이해가 안 되겠지. 이해가 안 되겠지. 왜냐면 이걸 맨 처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앞에 내용들이랑 쭉 이어가지고 앞에 내용 깔린 상태에서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시기상으로 이게 제일 처음인데. 그러니까 국제 통화 질서는 금이라는 것으로 안정은 돼요. 그쵸? 금이라는 것으로 안정이 되지만 국제 통화 질서를 안정시켜봤자 한 나라가 그러면은 수출을 환율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건들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결국 건들 수 있는 것은 봐요. 아까 경상수지를 건드려야 되면 어쨌든 간에 수출과 수입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데 환율이라는 것으로 건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환율이 아니라 환율로 인해서 국내 가격 1,000원이랑 미국 1달러랑 뭐 왔다 갔다 하고 환율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이게 바꿔진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 환율이 고정이 되어 있어. 그럴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결국 환율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건들 수 없고요. 달러화는 우리나라 아니니까 내가 건들 수 없고요. 그렇다면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환율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수출을 2배로 늘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국내 가격을 1,000원에서 500원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건들 수 있는 게 국내 가격밖에 없잖아.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국내 화폐의 가치라는 게 존재할까 과연? 가치가 없어지잖아. 그쵸? 그럼 왜 일을 해? 왜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어차피 반반이잖아. 내 돈이 절반의 가치가 될지. 지금 만약에 꿈을 크게 가져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고 칩시다. 한 달에 내가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야. 이 1,000만 원의 가치는 어디서 나와요?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들에 의해서 나와요. 그쵸?
근데 하루아침 만에 정부가 갑자기 물건 가격을 2,000원으로 올렸네? 그럼 나는 1,000만원, 나는 1,000만원을 벌기 때문에 사실 1,000만원이라는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물건들의 가치에 의해서 그걸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건데, 내가 단 하루 만에 살 수 있는, 월급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러한 물건들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 일하고 싶겠어요? 일하기 싫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외국으로 나갑니다. 뭐 이런 일들도 벌어질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의 경제 상황이 너무나 불안정해지겠죠. 국내 가격, 어느 날은 800원, 어느 날은 1,000원, 어느 날은 2,500원, 어느 날은 150원 이래버리면은 실제로 소비가 이루어지겠어? 물건값 150원 될 때까지 전부 다 존버하지 않을까? 그치? 똑같은 물건인데. 그래서 뭐 제 설명은 재미로 들으시고, 여기서 좀만 더 읽어가지고 진도를 나가볼게요. 경상수지 적자국의 경우 적자만큼 통화 또는 금이 유출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내 경제의 통화량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만큼 상품 및 노동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값싼 임금과 원자재를 기반으로 경쟁력이 회복되며, 방금 전에 제가 국내 가격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력이 회복되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값이 싸지니까 수출이 증대하겠죠. 그래서 경상수지 균형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좀 웃기지 않니? 국내 가격이 내려가가지고 경상수지가 회복이 되는 거야. 경상수지 흑자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통화량이 증대되니까 가격이 인상되고, 이는 어떻게 돼요? 가격이 인상되면 해외에서 사가겠어요? 안 사가겠지. 그러면은 수출이 주는 거야. 수입이 늘고. 그럼 경상수지 흑자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래서 되게 웃긴 게, 경상수지의 적자냐 흑자냐에 따라서 그냥 끌려가는 거야. 자동으로. 그쵸? 이처럼 경상수지에 따라 국내 통화량과 국내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변동되는 거죠. 정부가 하는 게 없었습니다. 알아서 변동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는 어느 날 뭐 2,000원으로 올려버리고 1,000원으로 내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했는데, 여기와 톤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 이거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녀석들이 전부 다 다른 녀석들은 고정되어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 녀석만 변동을 한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위주의 고정환율제에서는 국내 경제를 관리하기 위한 통화정책의 자율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게 되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에 비해 브레턴우즈 체제는 국내 경제정책의 자율성을, 그리고 국제통화질서의 안정성을 연계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바로 요때 나오는 대내 정책과 대외 정책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니은 부분 볼까요? 니은 부분. 니은 국가 간 자본 이동 통제 안 되죠. 근데 1번 이미 기억에서 틀렸기 때문에. 2번 기업과 니은은 모두 국내 경제 정책에 의해서 환율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맞나요? 환율 변화한다고 했나요? 안 했죠. 그쵸? 변화한다고 안 했습니다. 환율 변화한다고 안 했고요. 니은 고정환율제에서는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됐나요? 안 됐나요? 해소됐잖아. 대신에 나라가 끌려가는 형태로 해소됐잖아.
4번 기역은 재정정책으로 이건 말했었죠. 니은은 경상수지 적자가 국내 상품과 노동의 가격을 상승을 시키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가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경상수지 적자 다시 위로 올라가 볼까요? 경상수지 적자 상품 및 노동의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상승 아니죠. 답은 5번이네요. 니은은 대내 경제 관리를 위한 정책 수단이 뭐였어요? 뭐 재정 정책 뭐 이런 건데 이거에 의미가 있었어요? 아니죠. 대외 경제 상황이 뭐였죠? 경상수지였죠. 경상수지에 따라 가지고 대내 경제가 종속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남은 건 이제 29번, 30번인데 이 두 녀석이 비슷해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냐 못하냐 이게 좀 중요한데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 문단에서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이 문단에서 이야기한 거 여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문단에서 얘를 살짝 언급만 했고요. 그리고 3문단부터 요 녀석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턴 우즈 체제의 또 다른 요소는 뭐 극히 비자유주의적인 국제금융 질서인데 이것도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고안된 국제금융 질서는 국가 간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는 데 목적을 들였대요. 개별 국가들에게 자본의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던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자본 유입, 자본 유출이 뭐 때문에 됐죠? 외화가 요런 것. 그쵸? 이자율이 오르면 외화 유입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환율이 내려가고 수입과 수출을 조절함으로써 순수출이 내려가고 올라가게 되는데 이 순수출은 뭐라 그랬죠? 순수출은 원화라 그랬나 외화라 그랬나요? 외화죠. 결국 이자율도 외화에 영향을 미치고 환율도 외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자율은 국내에서 하는 거니까 일단 둘째 치고 환율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본의 흐름을 개별 국가가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억제시킨 근본적인,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거잖아. 너희들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너희들한테 공부도 할 필요 없고 무조건 자유야. 지금 만약에 성적을 올리는 게 뭐 언제나 좋은 건 아니지만 성적을 올려야 되는 목표는 있지만 어떠한 틀도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유만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될까요? 혹은 누구나 놀게 될까요? 이건 이제 사람의 근본을 어떻게 보느냐, 성선으로 보느냐, 성악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공부를 한다는 것이 선한 행위인지 악한 행위인지에 따라 또 다르겠죠. 루소처럼 성선설로 본다면은 자유를 주면은 선한 행위를 할 텐데 만약에 선한 행위에 공부가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떡해? 공부를 아무도 안 하겠지. 그쵸? 뭐 아무튼 이상한 소리 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무조건적인 자유는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억제를 한다. 환율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억제시킨 근본적인 동기란 바로 연계된 자유주의를 구현하려는 데 있었는데 읽어보시면은 첫째, 자본의 자유로운 국제적인 이동은
것이 경제정책에 장애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방금 전까지 뭘 봤어요? 국내 정책이 완전 따라다니는 모습을 봤잖아. 국내에서 스스로 뭘 할 수 있었어? 응? 고정금리에서 뭘 할 수 있었어? 그냥 경상수지에 따라다녔잖아. 그리고 변동금리에서 뭘 할 수 있었어? 아니야. 다 경쟁적으로 평가절하 해가지고 나라 다 박살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연계된 자유주의를 했다. 응? 그래서 자본 유출이 어쨌든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읽어보시면은 각국의 국내 경제 정책이 원만히 작동할 수 없다. 어찌됐건 자본 유출, 자본 유입도 비슷할 거예요. 이를 막기 위해서 자본 통제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두 개를 이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국내 정책을 위한 국내 정책, 재정 정책으로 대변되는 국내 정책인 거죠, 지금은. 요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지 맘대로 외화가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이게 국내 정세에 영향을 미치니까. 뭐에 의해? 외화 유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에? 경상수지와 관련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를 막아줘야 제대로 정책을 펼 수 있다 이거야. 그리고 둘째,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하에서는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자유무역 질서가 위협을 받는다. 대규모 자본이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환율 체제의 변동을 가져오게 되고, 환율이 계속 바뀌어버리면은 거기 가지고 수출업체, 수입업체가 일을 할 수 있겠어? 매일매일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러한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각국은 무역 안 하는 게 낫겠다. 보호하자. 요거 지워버리고 폐쇄 경제 하자. 그런데 무역을 하는 게 양국의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국가 간 자본 이동을 통제시켜 줬었다. 이런 거죠. 요컨대 고정환율제와 독자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국가 간 자유로운 자본 이동은 동시 성립이 불가능하므로 통화 정책,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통화 정책의 자율성, 국제, 이건 좀 이따가 다시 읽어보고 연계된 자유주의 쪽을 보자면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건데 지금 이때까지 이해한 톤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근데 톤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연계된 자유주의는 결국 뭐였죠? 각국의 경제 정책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유주의, 그리고 국제적으로 무역을 잘 할 수 있는 자유주의가 연결되어 있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뭐 국제 금융의 자유화를 억제시켰다라는 것으로 말을 했지만은 지금 요 녀석 요 부분 좀만 더 읽어볼까 여기? 여기네요. 여기 통화 정책의 자율성,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 그래서 이러한 체제 하에서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국내 무역과 국제적 무역을 동시에 달성하자라고 하는데, 근데 이 국제적 무역 자유주의라는 말이 어디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 국제적 무역 자유주의? 국제적 무역 자유주의? 국제적 무역 자유주의? 결국은 이 부분, 이 보호주의, 폐쇄주의가 아니라 무역을 하자라는 입장에서 표현을 하면은 국제적 무역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폐쇄 경제가 아니라 개방 경제. 다들 개방 경제를 합시다. 자유롭게 무역합시다. 대신에 조절 가능하게. 이러한 관점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건 해설 봅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해설 보세요. 2번, 각국의 국내 경제 정책적 자율성과, 지금 27번 안 풀었어요. 원래 약간 이 문단까지 보고 풀었어야 됐는데 까먹었어. 각국의 국내 경제 정책적 자율성 요거 하고요. 국제 통화 질서 안정성 연결되어 있죠. 이거는 뭐 말로 해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를 보셔도 되는데,
근데 여기에 똑같은 말이 이렇게 했다고. 똑같은 말. 근데 이거 수완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면 이 말이 다른 곳에 나와 있나? 모르겠다. 그냥 넘어가자. 3번. 국가 간 자본 이동을 철저히 통제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국가 간 자본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여 고정환율 유지에 따른 국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 간 자본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는데 그 수단이 바로 환율 정책의 경상수지 조절에 있어서의 일시적 허용인 거예요. 오케이? 요게 지금 역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역사가. 고정환율 유지에 따른 국내의 경제적 부담이라는 게 맨 처음에 다라는 시점에 일어나가지고 나라는 시점에서 또 변동환율제 문제가 일어나서 가라는 시점에 나에서 일어난 다에서 일어난 문제와 나에서 일어난 문제를 각각 해결을 했다 이겁니다. 해결. 이 해결한 것, 별표, 다에서 나타난 별표. 고정환율제에서의 문제. 어디 갔어? 요거.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은 국내 가격으로 부담한다는 거였죠. 국내 가격의 혼란성. 그런 것을 해결해 줌으로써 국가 간 자본 이동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근데 이건 환율이 끼는 거죠. 이거 말이 너무 어려워요. 맞다. 해설 보세요. 자, 거시경제 정책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품과 자본 유출입에 대한 개별과 제가 아까 욕 나왔다 그랬죠. 이거 보면서 욕 나왔다 그랬죠. 이거 똑같이 제가 이거 전부 다 동그라미 나와가지고 한참 고민한 문제거든요. 상품의 유출 이거 답도 어이없어요. 상품은 아니다라고 하고 끝났어요. 상품 유출은 곧 뭐예요? 상품 유출은 수출입니다. 돈의 유출, 자본 유출을 막는 게 아니고 수출, 상품, 수출 수입은 자유였죠. 그래서 얘가 틀렸다라고 해요. 참 얼탱이가 없지 않니? 5번. 각국의 무역 정책이 보호주의에 빠질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경상수지 불균형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것이 바로 환율 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앞에서 경기 불안과 경상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 정책과 환율 정책을 동시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던 시절, 나와 다 시절의 문제점을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므로써 해결한 것이 가시점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지. 시험 때 만나면 넘어가야 돼. 그래서 요거 살짝 올려가지고 이렇게 볼게요. 27번. 가나다. 가에서는 다와 같이 고정환율 맞죠? 가나다. 일부러 오른쪽 위에 가나다 보이게 써놨습니다. 일정하게 고정되지만 특별한 경우 변동환율 가능하다. 오케이. 2번. 나에서는 다와 달리 변동환율제. 이거 왔다 갔다 하세요. 여기랑 여기랑 왔다 갔다 하세요. 지금 보이죠? 나랑 다랑 표시하고 있는 거 여기랑 여기랑. 나에서는 다와 달리 각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환율을 조정하여 국제 통화 질서가 불안정해져 문제가 발생했죠. 환율을 조정함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각국이 평가절하했고 그리고 환율을 인상했죠. 그게 어디에 나왔어요? 31번 문제에 4번 선지에 나왔습니다. 3번 다에서는 가와 달리 각국 통화의 가치가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연동되어 있었다. 이거 답 아닌가요? 다도 가도 둘 다 금의 가치에 연동되어 있었죠. 왜? 다는 돈이 금과 아까 말했듯이 금본위제와 금환본위제 이야기를 했었죠. 금과 돈이 연계가 되어 있었는데 가에서는 뭐예요? 금과 달러와 각국의 화폐를 연결시켰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금이랑 달러를 같은 걸로 쳤기 때문에 금에 연결이 되어 있었죠. 4번이랑 5번은 그냥
해설지 보고 하는 걸로 할게요. 이제 맨 마지막 문제 남았네요. 예, 보시면은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다 맞는 말 같습니다. 함부로 보면. 하지만 자, 읽어볼게요. 여기서 뭐였어요? 이거 일단 이해조차 못했을 거예요. 고정환율제와 독자적인 통화정책, 국가 간 자유로운 자본이동은 동시 성립이 불가능하다? 지금 앞부분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고정환율제는 뭐였죠? 독자적인 통화정책은 뭐였죠? 국가 간 자유로운 자본이동은 뭐였죠? 이 셋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응? 고정환율제가 있었을 때 독자적인 통화정책이 불가능했고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냐에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국가 간 자유로운 자본이동이라는 전제 하에서 일어난 거였다. 라고 설명이 됐었죠. 어디에서? 바로 여기. 국내 통화 정책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는 이 문단에서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읽어보시면은 불가능성 정리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똑같아요.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이거 똑같죠.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 개방 경제니까 이거 쓸 필요 없죠. 그냥 쓴 겁니다. 자, 독자적 통화 정책, 환율 안정, 그리고 자유로운 자본 이동 세 가지 목표는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똑같은 말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실시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똑같이 정리한 거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1문단에서 나왔죠? G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통화량 증가에 따라서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자본 유출이 발생하게 되면은 자본 유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1문단에서 이야기했던 이 과정을 다시 1문단이다. 가 지문에서 이야기했던 이 과정을 다시 보고 있는 겁니다. 그쵸? 여기서 이야기했었죠. 여기서. 그래서 유출이 되면서 외화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니까 국내에 따라서 환율이 인상하게 되겠죠. 환율이 인상하게 되는데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G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기존의 확장적 통화정책을 상쇄한 효과, 지금 가지문에서 이야기했던 거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정부는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를 위해 환율 상승을 용인하거나, 그런데 환율 안정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혹은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펼쳤지만은 확장적 통화정책에 반대되는 긴축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환율 안정을 꾀하면은 요걸 다시 건드려야 되고, 요거를 하려면은 다시 환율 안정을 못 이루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 녀석과 말이 맞는 게 뭐예요? 자, 고정환율 정리를 해볼까요, 다시? 여기 지금 고정환율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환율 안정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기서는 고정환율과 독자적인 통화정책과 국가 간 자유로운 자본 이동도 동시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여기는 변동환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바뀌었죠. 그쵸? 그런데 여기도 똑같아요. 고정환율제에서는 어떤 식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 아까 봤잖아. 고정환율제에서. 여기 똑같이 해볼까요?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확장 정책을 운용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지. 우리가 아까 봤던 문제를 그냥 그대로 들고 오면 됩니다. 고정환율제에서 우리가 더 생각할 게 없어요. 고정환율제에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봤어요? 고정환율제에서? 응? 여기서 봤잖아. 중요한 게 뭐였어요? 중요한 게 국내 경제를 관리하기 위한 통화 정책의 자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뭐에? 경상수지
따라 국내 가격 종속되었다는 아까 그 말 있었죠. 요 문제 5번 선지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 말 쓱 보고 찾을 수 있겠어요? 찾을 수 없겠죠. 이런 문제 버려야 돼요. 답은 이겁니다. 고정환율제하에서 자본의 유출입이 자유로운 경우 어떻게 돼요? 통화정책은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만 수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고정환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정환율을 위해서? 고정환율을 위해서? 통화정책을 써야 된다는 거죠. 환율이 원래 올라야 되는데 환율을 못 막잖아요. 지금 이게 설명이 이거 답지를 한번 봐볼까? 답지에서 뭐라고 지금 말을 풀고 있나? 30번 궁금하다. 자, 보기를 통해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확장적인 통화 정책은 환율 상승 압력을 유발하며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다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고정 환율제 하에서 자본의 유출입이 자유로운 경우 통화 정책은 고정 환율 유지를 위해서 그 효과가 상쇄된다.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것과 되게 비슷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환율이 고정 환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정 환율을 맞춰야 된다는 입장으로 보는 것 같네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만약에 내가 통화 정책을 펼쳤을 때 이자율이 당연히 내려가게 되고 자본이 유출되게 되면 당연히 환율이 증가해야 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얘를 내림으로써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는 그냥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슥 보고서 얘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생은 사실 이런 강의를 볼 필요도 없고요. 결국 여기 보기에서 말했던 이 과정이 고정환율제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 라는 식으로 보시고 선지를 보시면 되겠어요. 왜 다른 선지 안 본지 알겠죠? 다른 선지는 다른 말들 하고 있으니까. 이거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밑줄과 보기에 해당이 안 되는 말일 겁니다. 맞는 말일 경우에 여기 해당이 안 되는 말. 틀린 말이라면 당연히 틀린 말.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제가 얘네들을 다 해설할 필요 없이 그냥 해설지를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는 아직도 이 문제의 의도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거는 평가원이나 수능식의 사고방식으로는 굉장히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느낌 같은데 이런 거 잘 푸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듣고 싶다. 아무튼 왜 패스하라고 하는지 알겠죠? 이해하시면 좋긴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연계가 된다면은 이거 연계될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찾아보라는 거 다 찾아보세요. 혹시 모르는 개념들 있으면 이 지문에 나온 단어 중에 모르는 개념들 있으면 찾아보세요. 꼭 관세, 수출 보조금, 수입 할당 꼭 찾아보시고요. 금본위제나 아니면 브레턴 우즈 체제 이거 똑같이 나올 일은 없겠지만은 읽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 아니면 태환 이런 것도 찾아서 읽고 이해를 꼭 하시기 바라요. 여기까지 할게요.